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해 드려야 될 분은 영월 이선희 님인데 세상에 오늘 수술하고 난 뒤에 지금 들어섰어요. 수술 잘 됐다고 그렇게 제가 카톡도 받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지. 예. 아이고 너무 열성이라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또 뭐랄까 한 3일 정도 예 계실 것 같고 한 일 주일 정도 지나면은 제거한 암덩어리가 어떻게 된지를 조사가 최종 나온답니다. 그렇게 최종돼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가야 될 멜빌릿은 사실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소설의 특징이 실제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만나서 뭐랄까요? 투쟁하는 건 아주 짧습니다. 그 과정들이 상당히 긴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참 '만만찮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일부러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쭉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갖고 계시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쭉 그야말로 그 지구를 그렇게 돌다시피 하는가라는 게 나올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나온 건데요. 재밌는 현상도 있었어요. 1853 년도 지도인데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제 1853 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이 지도가 어 고래가 어느 바다에 있는가 계절별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한 게 인제 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인지 그러면은 여름인지 또 안 그러면 겨울인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됐는데 흐릿하게 되는 이 1853 년도에 여기 보면 연도가 나와 있죠. 만들어진 지도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고래 차트라고 합니다. 고래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해 드릴게요. 요 부분이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이 물론 미국 캐나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쪽이라면은 여기에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래가 어떻게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 주로 이 태평양에 많죠. 태평양이 많고 물론 이쪽이 인도양입니다, 여기가요. 인도양도 그렇고 어 쭉 흩어진데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적도를 이렇게 있다가 얘들이 이렇게 했다가 인제 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 고래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당시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853 년도라는 게 우리 국사에도 참 뼈아픈 날입니다. 1853 년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꽁꽁 막아 놓는 일을 인제 이때 시작하죠. 누구는 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온 바다에 나가는 지도가 만들어지는 때가 이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완전 쇄국 정책이라죠. 꽁꽁 막아 놓는 일이 1853 년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거 보면 참 생각 차이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하고 인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을 제가 준비했는 걸 먼저 보여 드리고 그렇게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이 부분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배가 출항해서 쭉 가고 있는가를 오늘 출항하는 얘기인데요. 요쪽 요 부분입니다. 뉴 베드포트가 있고 낸트컷이 있죠.
요 낸트크에서 출발해서 미국에서 동쪽으로 쭉 갑니다. 아니 이렇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갈까라는 거는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왜냐하면 당신은 엔진의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돛을 잘 이용해서 바람의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람을 잘 타야 되고요. 바람을 잘 이용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해류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해류는 바다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 가지고 해류는 끊임없이 이제 흐르거든요. 그 해류를 잘 타게 되면은 또 이제 편하게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쭉 내려가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꺾어집니다. 왜 꺾어지는가 하면 이때에 고래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래가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고래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배들께 묻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은 물어서 어디쯤 어떤 배를 봤느냐, 고래를 봤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갑니다. 바다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여기가 대서양입니다. 그죠? 대서양에서 출발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쭉 이쪽으로 오면서 인도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양으로 쭉 들어가지고 인도양을 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일본이 있죠. 이 일본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는 이제 당연히 태평양이죠. 태평양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일본에서 남쪽으로 쭉 꺾어서 내려갔는데 요 지역에서 마지막 배가 파손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 빠지는 모양을 그려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경우인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구를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같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같이 먼 길을 항해하는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첫 출발, 항해가 출발되어지는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만만치 않은 출발이었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것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요약해 놓은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 그 이야기의 끝이 비극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 비극이 첫 출항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요? 오늘 피코드호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곳곳에 새겨져 있던 그 파멸의 징조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허먼멜빌의 소설 초반에 정말 서늘한 문장 하나를 툭 던집니다. 예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선장과 선체뿐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분을 챙기지만 딱 두 가지, 선장과 배, 그 자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피코드호의 저주받은 운명에 대한 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렌터컷 항구에서 시작돼요. 포경선 피코드호가 아주 긴 여정을 떠나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뭐 그냥 평범한 출항 준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포경선의 출항 준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낡은 돛을 수선하고 산더미 같은 밧줄들을 싣고요. 작은 보트, 돛대, 작살까지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의 예비품을 다 싣습니다. 왜냐? 망망대해선 뭐든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두 가지만 빼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멜빈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선을 깔아두는 거예요. 온갖 재앙에 대비하면서 딱 두 가지만은 예비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 이건 마치 선장과 배는 그냥 하나다. 운명 공동체다.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끝이라는 걸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원들이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이 배의 미스테리한 지휘관,
그를 둘러싼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에이헤브 선장은 어디 있는 거야? 주인공 이스마엘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신을 지배할, 소설 표현을 빌리자면 절대적인 독재자의 얼굴도 못 보고 운명을 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여기서 이스마엘, 아니 선원들의 심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돼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뭔가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애써 그 의심과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왜?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너무 깊이 발을 담갔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요. 이스마엘은 한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에이헤브 선장이 출항 전날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마치 유령처럼 몰래 배에 올랐다는 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항해는 그냥 고래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어둠과 비밀에 쌓인 선장 개인의 사적인 복수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불길한 징조가 선장의 부재,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두에서 이 항해를 주관하는 사람들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모순덩어리였거든요. 여기서 미스터리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자, 이 피쿼드호를 움직이는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완전 혼돈 그 자체예요. 한쪽엔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실용적인 펠레그 선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독실한 척하지만 사실은 돈 계산에 아주 밝은 빌데드 선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배는 폭력적인 실용주의랑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셈인 거죠. 그나마 체리티 아줌마가 인간적인 온기를 좀 보여주고 정체불명의 예언자 일라이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물, 일라이저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정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영혼에 관한 건 계약서에 없던가? 와, 정말 소름 돋는 경고죠. 이 항해가 단순히 고래 기름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 영혼의 운명을 건 도박이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일라이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아요. 이스마엘한테 친구 퀵해그는 못 봤는데 너만 본 그림자들에 대해 묻거든요. 이 그림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에이헤브가 몰래 배에 태운 그 비밀 작살잡이들이었던 거죠.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피코드호아이는 이미 평범한 선원들은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 타고 있구나.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소름 돋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출항일. 그 날짜 자체예요. 피코드호가 닻을 올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희망, 탄생, 평화, 바로 그런 걸 상징하는 날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소설에서는 그날을 짧고 추운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펠레그 선장이 선원들한테 욕하고 발길질하는 그런 날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성스러운 날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빌데드 선장이 저 넘실대는 파도 너머에 아름다운 땅이 있다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뭐죠? 한 미치광이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떠나는 차갑고 혹독한 겨울바다뿐입니다. 그 희망의 노래는 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인 거죠. 자,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단서들을 쭉 모아봤잖아요? 이제 한번 그림을 맞춰보죠. 왜 피코드호가 육지가 보이지도 않게 되기 전에 이미 파멸할 운명이었는지 말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게 너무 명백해요. 첫째, 부재하는 왕. 에이헤브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신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둘째, 모순된 기반. 배 자체가 폭력과 위선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 위에서 출발해요. 셋째, 예언자의 경고. 일라이자가 대놓고 영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의 역설. 구원의 날을 파멸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비극의 징조가 또 있을까요?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비극을 향한 치밀하게 설계된 논증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조각을 다 맞추고 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 기억나세요? 예비가 필요 없는 건 선장과 선체뿐이다. 이제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맞아요. 에이헤브와 피커드호는 둘이 아니라
파괴를 향해 주둔된 하나의 무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봤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경고들을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무시무시하다 그러는데 벌써요. 예. 목소리가 바뀌어서 좋다 그러는데, 어, 네, 좋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기쁨과 폭력, 파멸과 대비한 역설이 아이러니하네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소설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출항 준비하면 출항을 한다는 거예요. 출항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하루 이틀이 지나자 피코드호에서는 분주한 활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서명도 했고요. 그러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났다는 겁니다. 낡은 돛을 수리하고 새 돛이 도착하고 둘둘 감은 범포, 범포라는 것은 돛대에 이렇게 되는 천입니다. 그게 매우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천을 범포라 하거든요. 그 범포 다발과 삭구가 뭔가 하면은요, 어, 배에서 필요한 그 도구들을 삭구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에서 무슨 밧줄 같은 거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아줄 삭자더라고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저도 삭구가 뭔가라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삭구가 어떻게 되는가. 동아줄 삭자예요. 그래서 어렵죠, 말이. 그래서 말은 어려운데 실제 뱃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고 그렇게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었답니다.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삭구라고 되어져 있죠. 요 색자 비슷하게 된 색자죠. 이게 색자인데 색으로 읽기도 하고 삭으로도 읽혀집니다. 이 색자가 색인할 때 이 색자를 쓰죠. 근데 삭은 삭으로 읽혀질 때는 동아줄 삭으로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리깅입니다. 리깅이라고 되어지는 게 그건데 한마디로 돛대를 고정하는 밧줄과 화물처럼 밧줄을 움직이는 밧줄 따위의 삭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든 배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구들이라 할까요? 도구들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삭구라 합니다. 예. 그래서 삭구가 뭔지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뭐 꼭 이런 것까지 다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해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소설 읽던 부분에 와 볼게요. 그러니까 범포 다발, 범포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다발과 삭구가 배에 실렸다. 요컨대 모든 출항 준비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2, 3일을 앞두고 나니까 매우 바쁘겠죠. 펠레그 선장은 무태 오르는 일도 없이 갑판에 친 천막 안에 앉아서 선원들의 작업을 이리저리 감독할 수 있었고 공동선주가 세 사람을 했죠. 그걸 펠레그, 그 벨렉, 구약 성경의 벨렉이라는 이름이 펠레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빌데드는 구약 성경에서 빌닷이 빌데드고요. 예, 빌데드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일을 더 맡았다. 빌데드가 그걸 맡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창과 삭구에서 선창은 어딘가 부두는 아시죠? 부두처럼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부두처럼 이렇게 쭉 배가 쉽게 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부두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배와의 거리가 있습니다. 배가 딱 그 무태 딱 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간히 배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를 작은 배를 이렇게 쪼로미 놔 가지고 그 작은 배들 위에다가 판을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이 배하고 이쪽에서 걸어와서 이쪽 부두에 올라갈 수 있는 곳, 요런 걸 선창이라 합니다. 그래서 선창, 바닷가에 사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대부분 내륙에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선창이 어딘지. 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요, 인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슥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들어 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예. 뭐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떻든 이제 배가 출항 날짜가 가까워왔으니까 각자 자기 짐들은, 개인 짐들은 배에다 갖다 넣어라. 그렇게 하면서 인제 전갈에 옵니다. 여관에 다 머물고 있으니까 여관들마다 인제 전갈이 오길래,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도 인제 자기 개인 물품을 갖다 넣어 놓고, 그러고 인제 그나마도 육지에서 자고 싶은 날을 하루라도 더 자려고 배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이 여관에서 하루 저녁 더 잡니다. 그렇게 더 자고 그다음 날 실제 떠나는 날 새벽 6 시에 인제 나가서 배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준비하는 과정들 얘기인데, 여기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이 공동선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주들이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공동선주들이 매우 신경이 이제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를 여기다 다 챙겨야 되니까, 그 빌댓이라는 사람은 또 그걸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 누이가 또 있어요. 누이가 아무래도 인제 여자분들 인제 그런 걸 잘 챙기니까 누이가 또 그 뭐 물건을 갖다 넣기도 하고, 그러면 빌댓이 인제 그렇게 체크 해 나가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선주는 상당히 뭡니까, 자본주의, 돈에 그 뭐랄까요, 신앙이고 뭐고 돈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이 어 체리티 아줌마라는 별명을 붙여 줬는데, 빌댓의 누이지요. 빌댓의 누이가 인제 그걸 챙기는데, 아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챙겨 줍니다. 그러니까 인제 뱃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이제 체리티, 어 자선이라는 거죠. 예, 자선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체리티 아줌마라고 인제 이름을 붙여 주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출항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인제 왔다 갔다 합니다. 킥케이와 나는 자주 배를 찾았고, 그다음 보세요. 그때마다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줍니다. 못 듣습니다. "언제 오는가? 선장은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선장을 만나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속 선장을 못 만나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장이 차츰 좋아지고 있고 언제라도 배를 탈 수가 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못 만나 보고 그렇게 됩니다. 왠가 하면 펠레그와 빌데드는 준비만 해 주고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이 배를 계속 타는 게 아니고 출항할 때까지. 배가 출항한다든지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되면 도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도선사가 뭔가 하면은 배가 이렇게 왔을 때에 제대로 항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선사인데, 도선사는 뭘 잘하냐면 지역의 지형, 바다 깊이가 얼마만큼 되고 이 배 정도쯤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이거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배가 될 때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이 올수록 인제 바다가 얕아지지 않습니까? 얕아지면 잘못하면 인제 충돌돼 가지고 배가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이 도승사가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도승사가 나가서 그 배를 데리고 쭉 들어오는 게 도승사가 하는 일이고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혼자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앞에 도승사가 이끄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작은 배가 앞서 쭉 가게 되면 그 배를 보고 따라갑니다, 큰 배가요. 이렇게 하는 게 도승사인데 이 도승사가 그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펠레그가 도승사가 됩니다. 빌닷인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승사가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작은 배가 인제 바다 저만큼 들어가서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되돌아올 때 그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보십시오. 아직 만나 보지도 못한 선장을 만나 보지도 못하고 배를 타는 게 만만찮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3년 동안 자기 목숨을 맡겨 놓고 가야 될 건데 선장도 한번 못 만나 보고 그런 예가 없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철저히 정직했다면 배가 더 넓은 바다로 나가자마자 배의 절대적 독재자가 될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지 않고 그렇게 긴 항해에 이런 식으로 몸을 맡기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자기 자신은 인제 그 얘기합니다. 아니 내 자신을 맡게 될 이 선장은 웬거하면은 생사 여탈권을 다 거기 쥐거든요, 선장이요. 배에서는 선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긴데 이 선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만나 보고 가야 될 텐데 끝까지 못 만나 보고 인제 배를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항해에 내 몸을 맡겼는데 아직 선장을 만나 보지도 못하고 인제 배를 타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 잘못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라도 의심은 좀 잘못될 것 아닌가 들지라도 거기에 벌써 깊숙이 말려 들어가 있으면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도 그 의심을 은폐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솔직히 그 얘기하죠. 어 자기 자신도 잘못돼 간다. 뭔가 잘못돼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숨기려고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어쩌려고 이러나? 일이 이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장은 끝나고 인제 다음 장 21 장에 인제 마침내 성선이라는 부분에 갑니다. 이제 배를 새벽 6 시에 인제 배를 타러 나갑니다. 6 쯤은 날은 아직 밝지 않았고 잿빛 안개만 자욱했다. 여관에서 잤다 했죠. 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자고 이제 같이 배를 타러 인제 나가는 겁니다. 성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얘기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았더니 저 앞에 서는 몇 명이 막 달려가고 있어. 내가 퀵해그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얘기가 "유령일 리는 없지. 동이 트기 전에 배가 떠날 모양이야. 어서 가자." 그러면서 퀵해그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퀵해그는 못 봤고 자기가 봤을 때에는 앞에 흐릿한 거기에 사람 몇몇 사람이 쑥 앞으로 가는 게 마치 유령이 가듯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 유령은 아닐 테고 인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갑자기 "잠깐!" 하면서 어떤 목소리가 뒤에서 그렇게 오더니만은 그다음 보세요. 어떤 목소리가 들려있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 하나를 올려놓고 우리 사이로 슬며시 끼어들어 조금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퀵해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일라이저였다.
제가 얘기했죠. 엘리야를 영어식 발음이 일라이즈입니다. 그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배 타려는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배 막 타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 좀 치우세요. 내가 말했다. 그죠? 이 손 치우세요. 이봐, 저리 비켜. 이제 퀵태그가 소리 지릅니다. 퀵태그가 몸을 흔들면서 말했다. 잘못하면 이제 이 사람 두들기 맞을 판이죠. 그럼 배를 타지 않을 텐가? 그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 탈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이제 내가 물어보는 거죠. 이봐요, 일라이저 씨. 좀 주저넘게 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면서 주저넘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아니, 그건 내가 미처 몰랐군. 일라이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눈빛으로 천천히 나와 킥케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보세요. 나와 친구한테 좀 물러나 줬으면 고맙겠소. 우리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떠날 예정이고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재밌습니다. 일라이저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럼 아침 식사 전에는 돌아오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아침 식사 전에는 돌아오느냐고 묻습니다. 퀵해그. 이 사람 미쳤어. 빨리 가자. 어이, 이봐, 어이. 우리가 몇 걸음 걸어갔을 때 일라이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니까 퀵해그 신경 쓰지 말고 가세.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나 일라이저는 또다시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와서 갑자기 내 어깨에 손을 탁 치면서 말했다. 좀 전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저 배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나? 이 평범하고 실제적인 질문을 받고 나는 대답했다. 너대 사람은 본 것 같군요.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 아주 흐리지. 아주 흐릿어. 그럼 잘 가게. 이렇게 일라이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조용히 우리를 따라와서 또다시 어깨를 건들면서 말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보이는지 봐주지 않겠나? 이제 일라이저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살며시 도적같이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자꾸 묻습니다. 누구를 보란 말이요? 그렇게 했더니 잘 가게, 잘들 가. 그는 다시 떠나면서 말했다. 아참, 자네들한테 몇 마디 충고할 생각이 있는데 하지만 신경 쓰지 말게. 아무래도 상관없어. 모두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오늘 아침은 얼어붙을 것처럼 춥지 않나. 잘 가게. 당분간은 못 만날 거야.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십시오.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는. 여기에서 뭔가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날 전에는 우리가 못 만날 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헤어지면은 이 심판의 날에 만날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 나가면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해줍니다.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당분간 못 만날 거야. 이 예언을 듣습니다. 이 아리송한 말과 함께 그는 마침내 떠났다. 나는 그의 건방진 인사말에 잠시 멍해지는 느낌이다. 예. 정말 건방진 인사말인데다가 엄청 그러죠. 기분 상하는 얘기죠. 그래서 피코도 갑판에 올랐지만 그곳은 모든 것이 깊은 적막에 쌓였을 뿐이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선장실 입구는 안에서 잠겨있고 해치는 덮개로 담겨져 있고 뭐 이러면서 쭉쭉 배 상황이 그런데 한 녀석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를 봅니다.
배에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키케그가 그 자고 있는 선장 궁둥이를 이렇게 만져보더니만은 자고 있으니까 궁둥이 위에 턱 앉습니다. 그러면서 궁둥이 위에 떡 앉으니까 얘기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의자가 이렇게 사람 위에 앉는 거래요. 이 사람이 왕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간대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앉을 때에는 사람 위에 이렇게 턱 앉는 게 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재밌는 또 다른 재밌다보다 엄선한 얘기도 또 합니다. 쉽다는 겁니다. 아주 쉽다는 거요. 그래서 뭘 쉽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앉아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러면서 또 끔찍한 얘기가 또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큐케그? 아주 쉬워. 죽이는 것 아주 쉬워. 이러면서 적의 골통을 까부수는 일과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일, 이 두 가지 용도를 갖고 있는 도끼 파이프에 얽힌 사나운 추억을 더듬고 있을 때에, 예, 어떻습니까? 자기가 식인종 그쪽 나라에 살 때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그런 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는가? 이제 담배, 그 도끼처럼 된 거, 파이프로 된 담배, 이거 피우면서 내가 한번 피우고 또 넘겨주고, 한번 피우고, 주고받고 하면서 새벽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때에, 이봐, 마침내 그가 소리 질렀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내 놈들은 누구야? 자고 있는 녀석이 마침내 소리 지릅니다. 담배 피우는 놈이 누구냐고. 아마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담배 연기에 이제 깨게 된 것 같죠. 그렇게 하니까 이별을 타려고 오늘 왔고, 이별, 선원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배는 언제 떠납니까? 묻습니다. 이별을 타려고 이 배는 오늘 떠나 선장이 어젯밤에 승선했거든. 이 사람을 통해서 어젯밤에 선장이 승선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선장을 만나보고 싶은데 저는 뭐 못 만나봤는데다가 선장은 어젯밤에 이제 탔다라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아니 에이헤브가 탔단 말이지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이쿠 하면서 스타벅이 일어났군. 삭구 작업자가 말했다. 삭구는 제가 아까 뭐가 삭구인지를 말씀드렸죠. 이 삭구 작업자가 이 사람들은 스타벅이 아직 누군지 모르죠. 모르니까 몰랐는데 이제 삭구 작업자가 얘기가 스타벅이 일어났군.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은 1등 항해사야. 좋은 양반이지. 신앙심도 깊고 모두 일어났으니 나도 일을 시작해야겠군. 그러면서 갑판으로 나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침내 스타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바로 여기서 따온 거고요. 그러면 이 스타벅이라는 이름이 무슨 얘기인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국 역사를 배우고 있듯이 한 1000년경 그러니까 900 몇 년, 980년 뭐 1000년경 이때쯤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그 뭐랄까요? 네덜란드라든지 이쪽에 북쪽에 영국보다 북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면서 가만 보니까 영국어는 돌아보니까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땅이 험하지도 않고 넓은 갈대밭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갈대밭 사이에 물도 흐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대가 뭐 스택이라고 자기 나라 언어로 그렇게 한답니다. 백이라는 게 물이 흐르는 강이랍니다. 그래서 스타백이라고 되는데 이 스타백이라는 이 말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니 나중에 이제 영국이 나중에 중세 점점 세월이 좀 흐르면서 일반인 또 성을 갖도록 되게 됩니다. 원래는 일반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고 아무거 동네에 야고보 이런 식으로 해뒀어요. 성경 시대를 보면 야고보가 여러 나오죠. 이름은 있는데 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을 붙여줍니다. 성을 붙여주는데 너 성 뭐 할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성은 대부분 하는 게 자기가 하는 일 대장장이다. 그럼 너는 스미스라 해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갈대 강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성을 스타벅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되어서 이 스타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죠. 제가 왜 넘어오는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하면은 심하게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나타나서 심하게 신교도들을 막 잡아들이면서 죽여버립니다. 특히 장로교인이라든지 이같이 회중교회, 이 사람들을 회중교회라 하거든요. 또는 퀘이커 교도로 합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을 자꾸 잡아 죽이니까 왜 퀘이커 교도들은 또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절대 평화주의입니다. 칼을 든다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도 안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하는 쪽의 사람들 봐서 얄밉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못 견디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당연히 장로교인들도 그렇고 이같이 퀘이커 교들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성공한 포경업자가 스타벅 가문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스타벅이라는 걸 실제 당시에 1850년대에 성공한 주로 렌트캣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한 가문이 두 가문이 있었는데 두 가문 중에 하나가 스타벅이고요. 또 하나가 코핀입니다. 코핀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쪽 뭡니까? 여관에 들어갔을 때야 여관 이름이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 이름이 성이 코핀이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관 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러면은 코핀을 해라. 그렇게 해서 코핀이 된 겁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을 다 부여받았는 사람들인데 이 코핀 가문도 그 고래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 소설에도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성들인데요. 그러면은 이 같은 그 스타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스타벅이라는 그 성을 쓰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잠시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사람들은 퀘이커 교도들은 엄청난 뭡니까? 성수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주일날 노동한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많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속화되어진 이 사람들을 당시에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세속화되어서 아주 돈을 밝히고 그러면서 돈을 또 잘 번 사람들이고 그렇게 돼서 한마디로 경건한 퀘이커 교도라는 외관상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안 보여드려요. 어떻든지 그냥 할게요. 외관상의 모양은 경건한 퀘이커 교도입니다.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돈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구 이렇게 대비시켜서 나가고 결국은 한쪽은 신앙이라는 측면이고 한쪽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산업이라는 걸 선택하게 됐고요. 또 한쪽은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영원한 가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는 일시적으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퀘이크 교도들이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또 특히 빌데선 맨날 성경책만 읽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그, 그 선원들께 뭐 무슨 찬송가라든지 그걸 또 다 나눠줍니다. 다 선원들 방에다가 그거를 나눠주고 하는 게 저 빌데시하거든요. 빌데시하고 그러는데 실제 빌데도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신앙 공동체, 한쪽은 욕망 공동체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 공동체와 욕망 공동체라는 게 부딪히는 모양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스타벅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럼 이 소설 속에서 스타벅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타벅은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광기 어린 광기, 그야말로 그냥 광기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 미쳐버리듯이 몰아붙이는 그 광기에 대해서 자주 제동을 거는 사람이 이 스타벅입니다. 스타벅이 특히 그 같은 그 광기를 부리는 선장에 대해서 "선장님 이거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스타벅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오늘날 스타벅스 커피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인데 왜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바다에 나가는 이 바다에 나가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스타벅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거부할 수 없는, 돈도 돈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이 거부할 수 없는 향내가 되듯이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붙여주고, 또 거기에 그 여자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빠져서 선원들이 거기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노래하는 연인 사이렌이 거기에 스타벅 마크 속에 한중간에 여자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스타벅스라는 게 이 사람이 워낙 허먼 멜빌의 소설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그다음에 빨리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이제 22장에 들어가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아니에요. 이 22장은 뭐 앞에 거는 여러분이 못 읽어 보시더라도 22장을 읽어 보게 되면은 참 그런 섬뜩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일라이즈가 나타나 가지고 섬뜩한 뭐를 이렇게 던져 주고 갔죠. 그런데 실제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이날에 인제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날 출항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크리스마스라면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어떡하나요? 무조건 다 쉽니다. 다 쉬어요. 제가 92년에 미국 같은 시카고 같은 보수적인 도시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92년만 갔더라도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아예 다 문 닫아 버리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안 그래도 먼저 유학 온 사람 얘기가 크리스마스도 다 문 닫으니까 "잘 먹을 거 준비해 놔라." 그러는데 설마 그렇게까지나 하겠나 싶은데 정말 싸그리 문 닫아 버리더라고요. 그게 92 년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일이라면은 그 이후에요. 한 10년 사이에 또는 20년 사이에 들어갈 때마다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문 엽니다. 예. 그런데 1850 년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800 년이면 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 날 쉽니다. 쉬는데 실제 이 돈에 눈먼 사람들이 선주들이 크리스마스 날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상당한 뭐랄까 상징을 띠고 있습니다. 복선이 있습니다.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망과 구원, 그다음에 평화, 대표적으로 이런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우리께 오신 것,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여기는 이날에 출발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는 벌써 운명적으로 죽게 됐다는 거를 일라이저를 통해서 다 얘기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는 마지막 날 그때 만나자라는 식으로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날 출발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아이러니한 부분, 한마디로 불길한 징조가 보통 아니죠.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출발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항해가 고래잡이 따라 나가는 그런 항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명의 심판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항해라는 겁니다. 요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네메시스, 후브리스 얘기했습니다. 또는 히브리스라고 했는 것. 그 틀에 이 소설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틀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같이 운명이라는 네메시스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크리스마스 날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출발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가 그런 얘기가 나올 테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구원의 날조차도 외면해 버리는 이게 인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후브리스라는 게 일종의 운명에 대해서 대항한다 했지 않습니까? 대항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한 정도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외면해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어둠 속의 항해로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잘 보셔야 이 작품의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잘 보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혼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무서워 가지고 별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를 비방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하는데 네. 연구하면 아셨다시피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한 200 몇 년, 230년 정도 지났습니다. 230년 지나면서 초기에 그 신앙의 열정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껍데기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껍데기를 남았던 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바로 이 같은 것 때문에 결국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죠.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건 뭐야? 어마어마한 여기에 상징이 여기 들었구나.'라는 걸 나중에나 발견하게 됩니다. 소설이 출간됐을 때 '이것도 소설이야.' 해서 전혀 그것도 인기도 못 얻었고 한 3,000권 남짓 그렇게밖에 안 팔렸다 하거든요. 네.
어떻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서 볼게요.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야기 구조가 커진다, 스케일이 커진다 했는데요. 이 스케일이 커진 게 뭡니까? 가장 크게는 운명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네메시스라는 걸 어떻게 볼 건가라는 거고, 이 운명에 대해 가지고 또 그야말로 무모하게 덤벼드는, 무모하게 도전하는 또는 외면해버리는 이런 일이 이 전체 소설이 끌고 가는 그 가운데 있고, 당연히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죠. 그래서 비극에 해당되는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극이 처음부터 군데군데 깔려져서 이게 잘 뭐랄까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다 죽게 되는, 딱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들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인제 얘기가 될 겁니다. 계속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문명 사회를 힐난하고, 왠가하면 이쪽 키케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문명하다는 게 니네들 진짜 문명한 거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문명 배워야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거의 잘 못 읽었는데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2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거는 뭐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만은 22장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 제목도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